오래전부터 탑이 하나 서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이었다. 세월의 있기가 오랜 세월을 짐작해 할 뿐 이 탑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러나 막상 관심을 가지고 수수께끼에 덤벼들자 미륵사는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1400년간 감춰진 비밀이었다. 미륵사지에서 2km 떨어진 익산 삼기면 서두마을. 이 마을의 주택은 대부분 주춧돌을 쓰고 토방에 있는 한옥 가옥이다. 그런데 이 돌들을 자세히 보면 제각기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자연석이라고 하기엔 인공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석공의 규격에 맞춰 만든 것도 아니었다. 이 돌들은 모두 역사의 유물이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미륵탑 주변에 흩어진 돌들이 많았고, 그때는 농사 짓다 보니까 논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별로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뭐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먼 데서 갔다가 뜰떡도 놓고. 익산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는 사적 150호로 지정된 문화유적이다. 20년 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해 곳곳에 발굴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새로이 탑도 들어섰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전 그것은 문화유적이 아니라 잡초에 덮인 황량한 벌판이었고 논이고 밭이었다. 논에서는 알 수 없는 돌무더기가 농사일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 돌을 가져다 집 짓는 데 사용했다. 그러던 1966년 어느 날 논에서 간단한 물기를 내던 농민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1960년대에 큰 가뭄이 와가지고 미륵사지에 저수지를 박아서 그 아래 약 13정보라는 천수답을 물을 내려고 하다가 저수지 밑에 뚝을 박는데 점토를 하려니까 기와라든가 부처님이 손이 잘린 것이라든가 큰 장대석 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깜짝 놀라서 동국대교 전 총장이신 황성 총장한테 알렸더니 홍사진 부여보안관장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걸 즉각 중지시키고 조사 연구돼서 오늘 미륵사지를 재해시켰습니다. 농사짓던 논밭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 그것은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기와에 새겨진 글자는 이 절이 미륵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1400년간 묻혀있던 백제사의 한 줄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 거기가 절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지의 소치로 거기를 논으로 팥으로 이렇게 일궈가면서 그 유구가 많이 파괴되었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참 그 놀라는 그런 그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원광대학교에다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1974년 8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유물이 나온 지 8년 만의 일이었다. 예산 편성이 안 돼 방치됐던 미륵사지 발굴에 지역의 대학이 나선 것이다. 발굴 조사 2년째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다. 기존의 석탑 맞은편 동쪽에서 또 하나의 탑터가 발견된 것이었다. 깊이 한 2m 아래에 가서 완전히 그 탑의 기단 그것이 완전히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 탑이 서쪽에 있는 석탑과 크기가 방형 11m로서 똑같은 크기요. 모양도 똑같은 탑이 여기 하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찾아내서 비로소 학계에 알리는 효시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여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계석 자체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원래 원상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동탑터의 발굴은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동탑지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오랜 수수께끼였던 석탑의 원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라가서 얘기입니까? 2층부터 얘기. 지금까지 전해오는 미륵사 석탑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1910년대) 미륵사 석탑은 이미 반 이상이 무너진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붕괴 직전에 놓인 미륵사 탑을 1914년 일본인들이 응급 조치를 했다. 시멘트를 발라 더 이상의 붕괴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묘한 모습의 미륵사 탑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다. 그렇다면 석탑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현재 남아있는 석탑의 높이는 6층이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탑의 원형을 7층과 9층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발굴된 동탑터에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7층과 8층, 9층 것으로 추정되는 옥계석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탑의 층수는 9층으로 확인됐다. 탑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면서 체감을 하려면 옥계석이 내민 그 돌의 내민 그 길이, 그 바깥으로 내민 길이, 그것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그 줄어들어요. 체감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탑신의 높이 같은 것도 올라가면서 이제 줄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 보니까 9층밖에 될 수 없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노반석이 나왔거든요. 노반석이라는 게 이제 맨 꼭대기 상용부를 받치는 기초나 마찬가지인데, 그 노반석이 나와서 그 노반석에 맞는 그러한 최상층의 그 옥계석, 요것이 딱 그 맞아 들어가는데, 그 옥계석이 9층으로 그게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동탑지의 발굴은 탑의 층수뿐 아니라 탑의 원형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석탑의 주변에는 탑에서 무너져 내린 석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무너져 내린 석재를 모두 찾을 수만 있다면 탑의 원래 모습은 쉽게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석재만으로는 짜맞추기가 불가능할 만큼 빈 부분이 많았었다. 그런데 동탑터에서 나온 석재들이 서탑의 빈 부분을 보충해 전체적인 짜맞추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측을 거쳐 가상 복원한 석탑의 원형을 보면 미륵사탑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완만한 체감들을 보여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우아함을 준다. (1993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정밀하게 측정된 복원도에 따라 동탑터의 석탑의 원형을 복원했다. 동탑터에서 나온 석재를 짜맞춰 복원한 동탑의 모습은 석재는 다르지만 크기와 모양은 옛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석탑의 크기는 27.67m, 아파트 12층 높이와 같은 것이다.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높은 정림사 5층 탑의 3배가 넘는 높이였다. 동국여지 승남에는 미륵사 석탑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크기가 매우 크고 높아서 동방 석탑 중 최고라고 평하고 있다. 동탑 발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사찰의 규모가 드러난 것이다. 현존하는 서쪽의 탑과 새로 발굴된 동탑의 거리는 97m로 사찰의 크기 또한 동방 최대 규모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동방 최대의 석탑과 동방 최대의 사찰이었을 미륵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먼저 석탑의 수수께끼부터 풀어보자. 탑의 건축 연대는 탑의 양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탑의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히 탑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초기 탑은 중국의 목조 건축을 흉내낸 목탑 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목탑은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쉽게 썩고 불에 타기 쉽습니다. 따라서 석조탑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백제탑 양식을 목탑 형식에서 출발했다 얘기하고요. 신라탑은 벽돌탑, 즉 전탑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신라의 탑을 보면 신라 석탑의 시원으로 알려진 분황사탑은 이전의 목탑 양식과는 전혀 다른 모전탑 양식, 즉 벽돌 쌓기와 같은 건축 양식을 보이는데 이 같은 모전탑 양식은 신라의 석탑의 특징을 이루며 이어진다. 다만 후대로 가면서 탑신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지며 구성이 점차 단순해진다. 반면 백제계 탑은 목조탑의 양식을 이어받아 탑신이 여러 개의 돌로 이루어지고 옥계석이 넓고 평평하며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체감들을 보인다. 다만 후대에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은 신라의 탑과 같다. 그렇다면 미륵사 석탑은 어떤가? 미륵사 탑은 탑신이나 옥계석이 크고 넓어 백제계 최초의 석탑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목탑 양식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탑의 건축 양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륵사 석탑은 상층 기단 위에 지대석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갑석을 짜올려 이중으로 기단을 구성했다. 2층 기단 위에 다시 주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사이에 면석을 끼워 1층 탑신 받침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가구식 짜맞추기 방식으로 목탑 양식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탑의 네 면에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세웠고 탑의 한가운데는 네모진 커다란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것 또한 목조 건물 심주의 변형이다. 탑신의 기둥 또한 목조탑의 양식을 빌어 밑폭이 넓고 윗폭이 좁은 배흘림의 기교를 보인다. 옥계석은 정교하게 다듬은 여러 개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비교적 넓고 얇은 모양을 하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처마의 귀, 즉 추녀부에서는 끝을 약간 들어올려 우아함을 주는데 이건 역시 목탑 양식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미륵사 탑에서 보이는 이 같은 목탑적 특성은 미륵사 탑이 7세기로 추정되는 정림사 탑보다 앞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미륵사 서탑은 우리나라 석탑 양식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가장 큰 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탑이 시원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흔히 목탑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불탑이 이루어지는데 이 탑은 목탑 양식의 시대가 끝나고 석탑 양식 시대를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최고의 탑이죠. 우리나라 중서부 옛 도읍지 문화를 밝혀내기 위한 미륵사지 발굴 조사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에서 실시되고 동탑터의 발굴은 미륵사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촉진시켰다. 80년대 들어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백제 후기의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돼 미륵사의 창건 연대가 백제 말엽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저희들이 그 발굴을 통해서 본 유물을 확인해 보면은 크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삼국유사에서 기록한 백제 말경에 창건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물은 첫째 그 백제 토기호, 또 하나는 연화문 그 막세를 들 수 있는데 토기호는 일자로 된 그 문양을 탄활한 대형 토기호 또는 그 중형 크기의 토기호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백제 말경 7세기를 전후한 그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연화문이 이 순막세는 부여라든가 공주 지방에서 출토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에 여기 미륵사지는 그 상안이 역시 백제 말경으로 편년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미륵사의 창건과 관련된 설화적인 기록이 있다. 무왕이 왕비인 선화공주와 함께 지명법사를 만나러 사자사에 가는데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서 미륵 삼존이 나타나므로 부인이 이를 기려 큰 절을 세우기를 청하자 왕이 절을 세우고 미륵사라 했다는 것이다. 무왕이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아래 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출현해 미륵사를 세웠다는 이 설화적인 내용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날 미륵사지 북쪽에는 미륵산이 있는데 미륵산의 옛 이름은 용화산이었다. 이 미륵산 중턱에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다.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이 사찰이 사자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993년 조사단은 이 사찰에 대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찰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다. 기와에 새겨진 이름은 놀랍게도 사자사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지명법사가 거주했다는 그 사자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륵사지의 위치는 삼국유사의 설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삼국유사를 보자. 무왕조의 설화는 이렇게 계속된다. 지명법사를 찾아가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존상을 본받아 불전과 탑, 회랑을 각각 3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못을 메워 사찰을 짓고 불전과 탑, 회랑을 3개씩 세웠다는 이 기록은 설화의 내용을 믿을 수 없게 하는 가장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발굴 조사 결과 미륵사지는 원래 설화의 내용대로 연못차리였음이 드러났다. 미륵사지의 토층을 분석한 결과 지표면에서 1.3m까지는 산흙 성분의 모래층인데 그 아래 약 1.7m의 토층은 진흙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흙층에서는 연꽃 뿌리와 풀, 연못에 사는 유기물질이 발견돼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연못터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건물터 곳곳에서는 배수로가 발굴됐고 건물터 아래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지하 공간이 발견됐다. 건물터의 지하 공간은 연못지 특유의 습기를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교한 건축 기법이었다. 삼국유사에서 미륵사 창건에 대한 부분 중에 믿기 어려운 것들이 못을 메꾸고 하룻밤 사이에 산으로부터 못을 메꿨다는 부분이 가장 믿기가 어려운데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못이 있었던 곳을 산흙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륵사지의 가람 형태였다. 미륵사지 서탑과 동탑 가운데 석탑보다 규모가 큰 또 하나의 목탑터가 발굴돼 탑이 3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 탑의 뒤에서 각각 법당터가 발견돼 법당 또한 3개임이 확인됐고 법당을 연결하는 3개의 회랑이 발굴돼 미륵사는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3탑 3금당 3회랑이라는 독특한 가람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찰의 형태는 삼국시대를 통틀어 유일한 형태였다. 이로써 미륵사는 7세기 초 백제 무왕이 창건했음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세 개의 탑과 3개의 법당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지어진 미륵사는 당시 동양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신라 황룡사와 맞먹는 백제 최대의 가람으로 조사됐다. 미륵사는 수많은 사찰 중에 하나가 아닌 특별함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륵사는 어떤 성격의 사찰이었을까? 무왕은 왜 이처럼 거대한 미륵사를 창건했을까? 미륵사의 성격은 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 짓게 됐다는 삼국유사의 창건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륵산 아래 지어진 미륵사의 3탑 3금당이라는 가람 구조는 미륵 신앙의 용화 3의 설법과 관계된 것이다. 미륵 신앙이란 미륵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와 세상을 구제하는데 이때 미륵이 여는 3번의 설법에 참가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믿음이다.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미륵불은 희망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왕 시대에 그 익산 지방에 그 거대한 미륵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가 익산 지역으로 쭉 뻗어나감에 의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 웅지의 희망을 펼쳐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고 봅니다. 1993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새로 발굴된 동탑지에 석탑의 원형을 복원했는데 탑의 복원 과정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근래 그 동탑 복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이제 전체 그 석재가 1,300 입방메이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한 입방메이다에 그 석공이 들어가는 그 숫자가 약 한 10명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한 13,000명 정도가 이제 석공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석공이 13,000명이면 거기 이제 두세 명씩 이렇게 그 보조라든가 또 운반하는 사람, 잡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지 한 4만 명이나 뭐 이런 숫자가 들어갔겠죠. 현대의 기술과 장비로 탑 하나를 복원하는데 4만 명이 들어갔다면 당시 미륵사를 건립하는 데는 수십 년에 걸쳐 국력을 총결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역사를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감행했을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미륵사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무왕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한강 유역의 장악을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6세기) 중엽 백제 성왕은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탈환하지만 그 뒤 거꾸로 동맹국이던 신라의 침략을 받아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된다. 이로써 백제와 신라는 주적 관계가 되는데 598년 백제 위덕왕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되면서 백제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후 백제는 회왕과 법왕이 연이어 내란으로 피살되는 정변을 겪게 되는데 그런 혼란 속에서 600년 무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무왕시대는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 민심의 동요가 클 때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무왕으로서는 민심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시킬 국가적 사업이 절실했을 것이다. 백제 무왕은 이제 일단 국가를 이제 뭡니까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상 통합이 이제 급선무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백성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미륵 하생경의 신앙에 따라서 익산 땅에다가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바로 내부의 어떤 뭡니까 분열을 종식시키고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한반도의 그 통일을 이제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메카랄까 또 정신적인 어떤 구심 역할을 했던 곳이 익산 땅이 되고 또 미륵사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삼국시대 불교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불교의 교율을 빌어 백성을 교화하고 국가의 제도와 율령을 정비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미륵사는 여기에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사찰의 성격을 띈다. 불교의 호국적 성격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의 황룡사 창건설화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황룡사 구층탑조에 보면 신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오랑캐들이 찾아와 조공을 바칠 것이며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다 라고 해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 배경이 호국신앙이었음을 짐작해 한다. 즉 황룡사의 성격은 한마디로 호국 사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국 사찰적 성격으로 인해 신라의 황룡사와 백제의 미륵사는 사찰을 세우면서 서로를 경쟁적으로 의식했음이 엿보이는데 먼저 사찰의 규모를 보면 미륵사 발굴 이전 동양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황룡사는 창건 당시 경내 면적이 7,800평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늦게 지어진 미륵사는 황룡사보다 더 넓은 8,500평으로 조사되었고 가람 배치를 보면 미륵사의 3탑 3금당 가람 형태는 매우 독창적이지만 이는 당시 유일하게 3개의 금당을 배치한 황룡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회랑 또한 고대 사찰 중에서 회랑이 2개 이상의 복랑으로 이루어진 것은 황룡사와 미륵사뿐이다. 다만 황룡사가 2개의 복랑인 반면 미륵사는 3개의 회랑을 가졌다. 반면 황룡사의 구층탑은 높이 80.18m로 당시 동양 최대의 목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미륵사 완공 후에 새로 중창한 것으로 미륵사의 동양 최대의 석탑과 3개의 탑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황룡사 구층탑을 짓는 데는 백제의 장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백제의 아비지에게 총감독을 맡겼다고 전하는데 이 또한 앞서 지어진 미륵사 탑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신라나 백제가 불교의 융성을 통해서 그 국력 신장을 꾀했기 때문에 먼저 황룡사를 지었거든요. 지으니까 바로 뒤따라서 미륵사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짓게두는 황룡사보다도 뒤에 짓는 미륵사가 더 규모가 크다. 이건 뭐 이제 불문가지죠. 그래서 아마 이 호국 사찰로서의 그 백제나 신라가 바로 그 불교 흥성과 그 불교 정신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여기서 지면 따라 짓고 짓되 먼저 지은 것보다 좀 크게 하고 막 그렇게 지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신라 황룡사와의 경쟁 속에서 건립된 미륵사 탑은 예술적으로도 빼어나 이후 탑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륵사 석탑은 한국 최초의 석탑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이후 백제계 석탑의 한 전형이 되어 탑의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미륵사의 영향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미쳤다. 일본 법룡사는 국보급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아시아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사찰이다. 그런데 법룡사의 중요한 문화재는 대부분 백제의 손길이 닿은 것이다.
법룡사의 금당 안에 있는 석가 삼전상은 쇼토쿠 태자를 기념하기 위해 백제의 장인 안작질이 조각한 작품이고 미륵불상은 아예 백제라는 이름까지 붙여 백제관음상이라고 불린다. 법룡사에는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5층 목조탑이 서 있다. 이 목조탑 또한 백제 장인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법룡사 5층 목탑은 구성수법이나 체감률이 백제 정림사지 5층 탑과 똑같다. 그것은 즉 미륵사탑과 체감률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 미륵사의 영향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미친 것이다. 最初の日本で最初に作ったお寺っていうのは588年に作り始めた飛鳥寺で、それはね百済からね木工の技術者、あるいは瓦の技術者、それから塔の上のこうああいう装輪屋なんかを作るそういうその金工の技術者、いろんなそういう技術者の方がね百済から来てね、で日本に技術を教えて、で初めてこういうねお寺の建築が作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でこの法隆寺はね、その日本で最初に作った飛鳥寺からね10年ほど遅れてねで作ったその聖徳太子が作ったお寺で、日本で2番目のお寺なんですね。でね、ここの法隆寺の瓦はね飛鳥寺の瓦とね同じものを持ってきてるんです。それはもうおそらく百済の人たちがね飛鳥寺に続いて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それで作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の建物がねもう今1300年ねずっと持ってるわけですよ。日本でそういうふうに持ってるんだから、百済の本体のところはねもっと素晴らしい技術だったろうと僕らはそう考えてるんですよね。 1400년 전 백제 무왕시대의 창건대 삼국시대 최대의 가람으로서 미륵신앙의 본산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미륵사는 석탑 하나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미륵사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미륵사는 사찰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달려들자 스스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1400년 후 미륵사의 위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륵사는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졌다. 무왕 당시 백제의 수도는 사비, 즉 오늘의 부여였고 부여에는 정림사가 있었다. 백제 불교의 총본산이랄 수 있는 국찰이었다. 그런데 무왕은 왜 어지러운 시기에 수십 년간 국력을 결집시킨 대가람을 여기 익산에 세운 것일까? 그때 국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성, 다시 말해서 궁이 어디로 옮기게 되면 그 궁을 따라서 사원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관행이죠. 그러니까 부여시대는 정림사, 또 공주시대는 도통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이 부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큰 미륵사를 100리가 넘어 떨어진 익산에 와서 창건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왕도를, 다시 말해서 백제의 수도를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그 전초 작업으로 먼저 미륵사를 여기다 짓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정황으로 본다면 미륵사라고 하는 동양 최대의 사찰이 위치하고 있고 또 왕궁평이라고 하는 지역과 왕궁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천도의 지점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삽입 지역에서 익산 지역의 천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비로 되돌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무왕 때 천도가 단행이 되는데 무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의자왕에 의해서 사비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 문헌에 익산 천도 기간이 원체 짧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미륵사의 발굴은 학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금마, 곧 익산의 무왕시대 백제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1400년 전 미륵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무왕의 익산 천도설은 미륵사를 둘러싼 익산 금마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조사 결과 익산의 무왕시대 도성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1400년) 만에 부활한 미륵사. 미륵사는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그 자신의 예인 영화를 증명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지워진 백제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일까? 미륵사가 던지는 진정한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이제 미륵사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시 역사 탐험을 떠나야 한다. 익산은 과연 백제의 수도였는가?